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사연을 보내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하자면요.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도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축에 속했죠. 튀는 것도 싫어했고 그냥 묵묵히 제 할 일하며 사는 편이었죠. 그런데 저처럼 조용히 살던 사람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으면 평생 가슴에 묻어들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좀 긴데 천천히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둘 다 회사에 다니셨는데 열심히 일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저에겐 형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전 그냥 얌전하고 말 잘 듣는 둘째로 자랐어요. 그게 집에서의 제 역할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영학과를 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앉아서 이론만 배우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는 마음에 국밥집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일이 손에 착착 붙는 거예요. 손님 응대하고 주방 돕고 바쁘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공부보다 재밌었습니다. 결국 2학년을 마치고 대학을 자퇴했어요. 부모님은 많이 실망하셨죠? 형은 그때 대기업 입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생은 대학 때려치우고 식당에서 일하겠다니까 아버지가 한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제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게 한심해 보였을지 몰라도요. 알바에서 정직원이 됐고 정직원에서 매니저가 됐고 30이 넘어서는 지점장이 됐습니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중 하나를 맡게 된 거예요. 월급도 제가 바라던 것 이상이었고 성과급도 있었고 무엇보다 일이 재밌었어요. 손님들한테 음식이 맛있다는 소리, 친절하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연애도 가끔 했습니다. 소개팅도 나가보고 우연한 기회로 만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가지가 않았어요. 한두 달 만나다 보면 서로 안 맞는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헤어지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정말 사랑이라고 느낀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시간 되면 만나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런 식이었죠.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장점이 돼서 돈은 착실히 모을 수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거든요. 언젠가 제 가게를 차리는 거,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이름 걸고 제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는 가게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 생활비 빼고 거의 다 저축했고 어느 순간엔 통장에 3억 넘게 모여 있었죠. 통장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스스로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창업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 이름은 이민주. 나이는 저보다 4살 어렸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얼마 전에 화장품 로드샵에서 일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쪽 매장이 정리되면서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때부터 인상이 강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을 참 잘했어요.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도 여유로웠고 표정도 밝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마지막에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상하게 왠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채용하고 나서 보니까 일을 정말 빨리 배웠어요. 손님 응대도 능숙하고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신입 직원들은 적응하는데 한두 달은 걸리는데 민주 씨는 일주일 만에 혼자서 주문받고 서빙하고 다 했어요. 기존 직원들이랑도 금방 친해졌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원래 좀 조용한 편이던 우리 가게가 민주 씨 오고 나서 확 밝아진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도 어렵지 않게 자주 말을 걸어왔습니다. 점장님, 밥 드셨어요? 점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처음엔 그냥 부침성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누구한테나 저렇겠거니 했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근할 때 저한테만 커피를 타다 줬어요. 다른 직원들은 각자 알아서 마시는데 유독 저한테만 점장님, 커피 타왔어요. 드세요. 하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퇴근길에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 닫고 뒷정리 끝내고 나니까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저랑 민주 씨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하고 나가려는데 민주 씨가 갑자기 절 불렀어요. 점장님. 돌아봤더니 민주 씨가 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활발하고 씩씩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좀 달라 보였어요. 저 점장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일하다 직원이 마음을 고백한 적 말이에요. 저는 어떤 여지도 준 적 없고 미묘함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티를 낸 적도 없거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민주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러고는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저 혼자 남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직원이랑 사귀면 안 되는데 나이 차이도 있는데 이러다 괜히 좋은 직원을 잃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민주 씨가 좋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다만 직원이니까 그런 감정은 접어두려고 했었는데 먼저 고백을 받고 나니까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남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하면서 퇴근 후에 같이 야식 먹으러 가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습니다. 연인으로 만나보니 민주는 활발하고 센스가 좋았어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능숙했죠. 제가 피곤해 보이면 괜히 말 많이 안 하고 조용히 옆에 있어줬고 제가 기분 좋아 보이면 장난을 치면서 분위기를 띄웠어요. 성격도 좋고 센스도 좋은 이 친구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처럼 재미없는 사람을 왜 좋아해? 민주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빠는 같이 있으면 정말 편해. 이렇게 편한 사람 처음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저도 점점 민주에 대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와 있다 보면 그동안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게 됐어요. 형한테 늘 밀렸던 어린 시절 이야기, 대학 자퇴하고 부모님이랑 멀어졌던 이야기, 언젠가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 이야기. 민주는 조용히 듣더니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오빠 그동안 고생 많았네. 근데 지금은 되게 멋있어. 그런 일 전부 겪고도 아주 멋지게 자랐다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로요. 누군가한테 그런 진심 어린 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주도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해줬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해서 혼자 컸다고 했어요. 엄마를 따라갔다가 새아버지가 들어오면서 집에서 나왔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학교를 다녔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고요. 그래서 일찍부터 돈 벌어야 했고 이 일 저 일 많이 해봤다고 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구석이 있었어요.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스스로 일어서야 했고 둘 다 누군가한테 기댄 적이 없었죠. 그래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반년쯤 됐을 때 민주가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오빠, 나 여기 그만둘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뭐가 불편해? 민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랑 계속 사귀려면 같은 직장은 좀 그렇잖아. 사람들 눈도 있고. 난 오빠와의 만남을 진지하게 이어가고 싶어. 일은 또 새로 구하면 되지.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 사이를 눈치챈 것 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직접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민주가 가게를 그만두고 근처 옷가게 점원으로 옮겼습니다. 급여는 좀 줄었다는 말에 걱정이 됐지만 본인이 원한 거라서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주가 괜찮다고 이렇게 대놓고 만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집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놀러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짐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애초에 신혼집은 아니라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민주는 여기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도 좋겠다며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빠 집에 지내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지내니까 신혼생활하는 것 같고 좋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빨리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거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민주가 와서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란 감정이었죠. 동거한 지 넉 달쯤 됐을 때 저희는 진지하게 미래 얘기를 했어요. 민주가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돈 모아둔 것도 있고. 얼마 정도 모아뒀는데? 투자 넣은 것 빼고 현금으로는 한 3억 좀 넘게 있어. 민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억? 오빠 대단하다. 그걸 여태 어떻게 모았어? 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뭐 10년 넘게 연애도 안 하고 취미도 없이 일만 했으니까. 원래는 내 가게 차리려고 모아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만 괜찮다면 가게를 같이 하고 싶어. 나랑 같이 일해볼래? 작은 식당이라도 둘이 운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제 말에 민주가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나랑 같이 해도 돼?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진 게 없으면 어때? 같이 만들어가면 되지. 그날 이후로 저희는 가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열까? 메뉴는 뭐로 할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민주는 의외로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화장품 가게나 이런저런 일 다닐 때 매장 꾸미는 거 많이 봤다면서 인테리어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고 메뉴 구성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후 결혼 얘기도 나왔어요. 저는 당연히 결혼식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오빠, 결혼은 가게가 좀 안정되면 하자. 그때 제대로 하고 싶어. 지금은 둘 다 정신 없잖아. 그것도 좋다고 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같이 살고 있으니까 결혼은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열고 자리 잡으면 그때 하자 그렇게 약속했어요. 모든 게 평화롭다고 생각되던 그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민주 전화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민주가 받자마자 표정이 굳더라고요. 거실에 같이 있었는데 민주가 전화기 들고 베란다로 나가버렸어요. 신경이 쓰였지만 일부러 안 물어봤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했어요.
그렇게 베란다에서 20분 넘게 통화를 하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주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화난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통화 끝나고 들어온 민주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였어? 민주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전 남자친구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라니. 민주가 연애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뭐?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왜 연락을 한 건데? 민주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헤어진 지 1년도 넘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야.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냈나 봐. 그 주변으로 찾아오겠대. 저는 불쾌했지만 일단 참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나 지금 결혼할 사람 있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좀 안심이 됐어요. 민주가 바로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내가 연애 이야기한 적 거의 없지. 나도 전에는 연애 몇 번 했었는데 다 안 좋게 끝났어. 남자들이 나한테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변하더라고. 그래서 사람 믿는 게 무서웠어. 민주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는 달라. 오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먼저 고백한 거야. 이 사람이면 나 안 버리겠다 싶어서. 나 안 변해. 걱정하지 마. 제품에서 오는 민주를 보며 마음먹었어요. 이 사람을 절대 울리지 말아야겠다. 평생 지켜줘야겠다고요. 그 뒤로 그 전 남자친구인지 뭔지 아는 사람한테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어요. 민주가 다 끊었다고 했는데 한 번은 집 근처까지 찾아온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직접 경고했는데 어두운 밤이라 얼굴이나 형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물러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연락도 끊겠다고 했고요. 민주는 진심으로 고맙다며 이제야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 날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 처음이야. 나 사실 정말 많이 무서웠거든.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내 사람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저는 민주를 완전히 믿게 됐어요. 이 사람에 대해 난 모든 걸 알고 있고 내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 확실하다는 믿음 같은 거요. 그때 또 다른 낯선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동거한 지 8달쯤 되었을 때 가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점심 장사 끝나고 좀 한가할 때였는데 문이 열리면서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인가 싶어서 인사하려는데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김선호 씨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저 이민주 친오빠입니다. 크게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민주는 가족이 없다고 했거든요. 부모님 이혼하고 혼자 컸다고, 연락하는 가족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빠라뇨? 아, 네. 잠시만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이정호. 연락처와 무슨 회사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능글맞고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민주한테 전화할 게 있어서요. 연락이 안 돼서 여기로 왔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민주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가게에 이정호라는 사람이 왔어. 네 친오빠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이야? 민주 표정이 금방 굳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이복 오빠야.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어리둥절했어요. 이복 오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민주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말 안 한 건 이유가 있어. 엄마가 재혼하면서 새아버지가 데리고 온 오빠인데 나랑은 안 친해. 솔직히 좀 껄끄럽지.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난 이제 부모님이랑 연도 끊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사라는 게 복잡하니까요.
민주가 제게 말 안 한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찾아온 거래? 민주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편찮으시대. 갑자기 쓰러지셨나 봐. 엄마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 자기들끼린 힘드니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나한테까지 연락한 건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왜 내? 난 이미 일찍이 그 집을 나온 사람인데. 그쪽 가족이 알아서 하겠지. 맞는 말이었어요. 민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정호라는 사람이 제 앞에 종종 나타났어요. 가게로 찾아오기도 하고 민주한테 전화하기도 하고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면회라도 와라,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민주는 계속 싫다고 했다가 가끔은 만나고 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많이 힘들어? 민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오빤 신경 쓰지 마. 그냥 지켜봤어요. 민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 문제에 제가 끼어들기도 못했고요. 그때 제게 정호라는 사람은 염치 없고 못난 이복 오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쯤 민주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배가 자주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다, 체한 것 같다 그러더니 점점 복통을 호소하더라고요. 병원 같이 가자. 자꾸 아프면 문제 있는 거잖아. 제가 걱정돼서 말했더니 민주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원래 좀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체질이야. 그런데 며칠 뒤에 민주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오빠,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왜? 무슨 일이야? 민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대. 자궁에 혹이 있을 수 있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민주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밀 검사해 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민주는 제 품에서 계속 울었어요. 오빠, 나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어떡해? 무서워.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검사비든 수술비든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 그 뒤로 검사비, 약값 합쳐서 한 달에 200~300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적잖이 미안했죠. 오빠, 미안해. 나 보험이 없어서 그래. 실비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놨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래, 이참에 하나 들어주자고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쓸 일이 있을 테니까요. 민주가 보험 설계사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친구라면서 설계사를 데려왔는데 서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민주랑 비슷해 보였고 말을 조곤조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주랑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제 친구니까 좋은 상품으로 설계해 드릴게요. 그렇게 민주를 시켜서 실비보험을 하나 들게 했죠. 제 여력이 되는 한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민주를 사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게 좋았고 밤에 같이 드라마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민주가 웃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 민주가 힘들어하면 제가 더 힘들었어요. 병원비 나가는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낫기만 하면 됐어요. 가게 차리는 건 좀 미뤄지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만 민주 건강은 다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제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했어요. 민주도 제 마음을 아는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 오빠 만나서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어.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였는데 이젠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 말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민주는 긴장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오빠, 나 떨려. 부모님이 나 싫어하시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너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주말에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민주는 과일이랑 건강식품 선물 세트까지 준비했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옷매무새도 몇 번이나 고치고 긴장한 티가 역력했어요. 부모님은 민주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민주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예쁘다. 우리 아들 어디서 이런 분을 데려왔어? 두 분 다 민주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죠.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얘 놓치지 마라. 복 들어온다. 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주를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이란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호 그 남자가 또 찾아왔어요. 점심 장사 끝나고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정호 씨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바쁘세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뭐 때문에 왔나 싶었거든요. 민주가 따로 연락 안 했나요? 정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아요. 민주 말고 형한테 드릴 말씀 있어서요. 형이라니. 좀 불쾌했습니다. 언제 형이 됐다고. 그래도 내색은 안 하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정호 씨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수술비가 더 필요해서요. 민주한테는 말하기가 좀 그래서 형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주는 낼 생각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호 씨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건 아는데요. 상황이 좀 급해서요. 이번에 수술 못하면 정말 위험하대요. 그래서 혹시 형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민주 지금은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거지만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예요. 민주 모르게 도와주면 훗날에 고마워할 겁니다. 확실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민주 이복 오빠라고 해도요. 저희도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 병원비도 나가고 있고요. 정호 씨 표정이 바로 굳더라고요. 잠깐 침묵이 흐르고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고 나갔는데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껄끄럽달까? 그 사람한테서는 확실히 좋지 않은 느낌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민주한테 얘기했더니 민주가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오빠. 정호 오빠가 자꾸 그래서 나도 힘들어. 민주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대체 얼마나 필요한 건데?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근데 자꾸 연락 오니까 미치겠어.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도와줄게. 그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 민주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안았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결국 1,000만 원을 정호 씨한테 줬습니다. 그 남자는 흔쾌히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형.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전 그냥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주를 위한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1,000이면 큰 돈이지만 이걸로 그 남자가 다시는 안 나타난다면 그게 더 나은 거라고요. 정호 씨한테 돈 주고 며칠 뒤였습니다. 가게 직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김주임이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오래 같이 일한 믿을 만한 직원이었습니다. 점장님,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김주임이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제가 괜한 참견일 수도 있는데요. 민주 씨 그 친오빠라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뇨? 저번에 점장님 안 계실 때 그 사람이 가게에 왔거든요. 가게 매출이 얼마나 되냐고, 잘 되는 편이냐고 물어보길래
전 직원이라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눈빛이 좀 싸늘하더라고요. 뭐랄까, 보통 일반적인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민주 씨가 그 사람이랑 밖에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봤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더 가까워 보인달까? 제가 이상한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쾌했습니다. 김주임이 민주를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들이 민주를 이상하게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죠. 김주임님,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근데 민주가 저한테 다 얘기해요. 가족 문제가 좀 복잡한 걸 뿐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김주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 와서 민주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괜히 민주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다른 직원한테서 뜻밖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평소와 같던 평일 오후, 한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취직 준비하면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착하고 성실한 애였죠. 점장님,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애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 민주 언니가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언제? 한 보름 전쯤이요. 문자가 왔는데 급하게 필요하다고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요. 전 취준생이라 그런 돈 없다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 없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민주가 왜 제 직원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저한테 말하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혹시 몰라서 다른 직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몇 명은 민주와 저와의 관계를 아니까 빌려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김주임한테도 문자가 왔었대요. 역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김주임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민주가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집에 와서 민주한테 물었습니다. 민주야, 너 우리 가게 직원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민주가 움찔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호 오빠가 자꾸 돈 달라고 했어. 오빠한테도 말하기 미안해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민주가 울면서 사과하니까 더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다 갚았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뭐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알겠지?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게 다 정호 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이 자꾸 돈을 뜯어가니까 민주가 이러는 거라고요. 일은 끊이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민주 친구 서연이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보험 들어줄 때 만났던 민주의 친구 말이에요. 전화가 와서는 민주 일 때문에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우 오빠시죠? 저 민주 친구 서연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게 따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서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주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오빠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 서연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민주가 요즘 정호 오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저한테 몇 번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호가 계속 돈을 뜯어간대요. 아버지 병원비라면서요. 근데 민주가 보기엔 그 돈이 정말 병원비로 가는 건지 모르겠대요. 정호 오빠가 술도 많이 마시고 도박도 하는 것 같다고. 도박이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민주는 그렇게 의심하더라고요. 아버지 병원비라면서 받아간 돈이 도대체 얼만데 계속 모자라냐고 하면서 민주가 정말 힘들어해요.
서연 씨가 제 눈을 보면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호 오빠를 조심하세요. 그 사람 분명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민주는 피해자예요. 걘 그냥 착하고 바보 같아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민주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저한테는 괜찮은 척 했는데 민주가 더 안쓰러워졌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제가 민주 잘 챙길게요. 민주가 선호 오빠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주 잘 부탁드려요. 그 애를 곁에서 꼭 도와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민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서연 씨가 자기와의 만남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냥 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너를 위해 내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때부터 민주를 위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민주가 마음 편히 쓸 수 있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고 나중에 선물로 줬죠. 꽤 큰 액수여서 민주도 굉장히 놀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이렇게 도와주고 마음 써줘서 고맙다면서요. 그러면서 갑작스레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빠, 우리 이제 혼인신고 할까? 갑자기? 가게 차리고 안정되면 하자고 했잖아. 생각이 바뀌었어. 가게도 일도 좋지만 그 전에 확실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 이제 확신이 들거든. 오빠랑 평생 살고 싶다고. 너무 기뻤어요. 솔직히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다만 민주가 가게 먼저 하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민주가 먼저 혼인신고하자고 하니까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당장 하자. 환하게 웃는 민주를 보면서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민주는 한껏 들떠서 손가락 꼽아가면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도 설렜습니다. 그런데 신고 전날 밤 민주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정호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대. 그렇게 말하면서요. 통화가 꽤 길었어요. 30분은 넘었을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서 민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복잡해. 나중에 얘기할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은 그냥 푹 자자고 했어요. 민주가 제 품에 안겨서 잠들었습니다. 그게 민주와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민주가 일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오빠 일어났어? 나 먼저 나갔다 올게. 저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물었습니다. 뭐? 어디 가는데? 같이 가기로 했잖아. 민주가 말했어요. 정호 오빠한테 잠깐 들러야 해. 아버지 상태가 정말 안 좋대서. 병원에 잠깐 들르고 올게. 혼인신고는 오후에 같이 가자. 2시에 구청 앞에서 만나. 우선 알았다고 했어요. 솔직히 좀 걱정됐지만 가족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새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민주가 나가면서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오빠, 사랑해.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이따 봐. 민주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 혼자 씻고 밥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가게에 가서 오전 장사하고 점심때쯤 넘긴 후에 구청으로 가면 딱 맞겠다 싶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면서 시계를 자주 봤어요. 2시가 기다려졌거든요. 오늘 이후로 저는 유부남이 되는 거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1시쯤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민주 전화인가 싶어서 얼른 받았는데 민주가 아니었습니다. 정호 씨였어요.
정호 씨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여보세요? 형 맞으시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호 씨 무슨 일이에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민주가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사고요? 병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병원이요? 정호 씨가 대답했어요.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즉사라니. 아침에 멀쩡히 나간 사람이요? 몸이 덜덜 떨렸어요. 가게 직원들이 놀라서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침에 나갈 때 멀쩡했는데. 시신은요? 시신은 어디 있어요? 제가 가서 봐야겠어요. 정호 씨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가족 측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소식만 전하려고 연락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가족이에요. 제가 남편이라고요. 정호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된대요. 허락도 안 받은 결혼이라고. 그쪽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세요. 죄송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민주가 죽었는데 제가 시신도 못 보다니요. 말이 돼요 그게? 저는 민주 남편 될 사람이에요. 오늘 혼인신고도 하려고 했다고요. 저한테 병원비까지 받아놓고 이래도 돼요? 정호 씨는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어머니는 완강하세요. 화장하고 유골만 보내주신대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민주가 혼인신고하러 가기로 한 날 아침에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사랑해라고 한 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호 씨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장례식은요? 장례식은 어디서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간소하게 할 거예요. 근데 정호 씨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원하시면 저랑 함께 장례를 준비하시죠. 비용만 내주세요. 준비는 제가 할 테니. 정호 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사람이 내게 숨기는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 씨가 제게 경고해 준 것처럼요. 우선 장례부터 치르고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민주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이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기로 했어요. 곁에서 지켜보며 무슨 꿍꿍이를 가졌는지 알아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호 씨가 소개해준 업체를 통해 빈소를 차렸어요. 민주 영정사진을 모시고 조촐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신을 살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정호 씨가 말렸어요. 시신 훼손이 커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때 저도 겁이 나긴 했어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서요. 결국 염습 때 보기로 하고 뒤돌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빈소를 차리고 몇 시간 후였습니다. 정호 씨 가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낯선 사람들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들, 젊은 여자 하나, 저는 도통 누군지 몰라서 일어섰어요. 누구세요? 어느 쪽으로 오신 거죠? 제 물음에 나이 많은 남자가 영정사진을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사기 쳐놓은 죽은 년 면상 좀 보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사기 쳐놓고 죽은 년? 그 남자가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쪽이 새 서방이신가? 네, 하나만 물읍시다. 이 년이 정말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무례한 이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긴 장례식장입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신데 이런 결례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절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당한 거야? 저는 당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서 되물었어요. 뭘 당해요? 대체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제 대답에 남자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난 2년 전에 이 여자한테 사기당한 사람 삼촌이요. 우리 조카가 인연한테 5천만 원 털렸어. 그때도 인연이 죽었다고 해서 장례식 갔더니 이미 화장했다고 해서 유골도 못 봤어. 그때 유골함 받아왔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냥 쟤더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쟤. 근데 웃기는 건 알고 보니까 안 죽었더라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안 죽었다뇨?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죽은 척하고 신분 새로 만들어서 다시 또 사기치러 간 거라니까. 인연이 맨날 쓰는 수법이야. 남자 꼬셔서 돈 뜯어먹고 죽은 척하고 도망가는 거지. 한패들이랑 화장한 척하고 시신 확인도 못하게 하고 그냥 믿게 하지. 그게 무슨...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쪽도 정신 차려요. 아직은 우리 말이 안 믿기죠? 혹시 서연이라는 사람 모르세요? 친구라면서 접근해서 분탕질하는 패거리 중 하나인데. 이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서연.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서연이요? 보험 설계사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여자도 한패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이어갔어요. 이 여자의 본명은 김유진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민주라는 이름으로 그쪽한테 접근한 것 같은데 그건 가짜 이름이고 신분증도 위조한 거예요. 전과도 있어요. 삼촌이란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고 한 달 후쯤인가 조카는 완전히 망신청이가 됐지. 그런데 난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그때부터 혼자 뒤를 캐기로 한 거요. 흥신소 써서 2년 동안 쫓아다녔어. 그런데 보니까 인연이 지역 옮겨다니면서 같은 짓을 반복하더라고. 이번에 이 지역에 나타났다는 정보 듣고 찾아온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똑같이 당했어요. 동거하다가 병원비 명목으로 3천만 원 뜯기고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받았어요. 그때도 화장했다며 시신도 못 봤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더군요. 그럼 정호 씨는요? 그 민주 이복 오빠라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혹시... 삼촌이란 남자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복 오빠? 그건 개뿔이고 그냥 남자예요. 기둥서방이지. 둘이 짜고 사기치는 거라고요. 정호가 친오빠 행세하면서 돈 뜯어내는 역할이고 유진이가 남자를 꼬셔서 돈 빼먹는 역할이에요. 젊은 여자가 덧붙였어요. 서연이란 여자는 그 사이에서 바람잡이였어요. 사리분별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이죠. 보험 설계사인 척 친구인 척 접근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고 튀는 거죠. 저도 그 무리를 친구라 믿고 2천만 원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주 대대적인 사기 집단이더라고요. 전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주가 아플 때 데려왔던 보험 설계사, 민주 친구라던 서연, 민주가 가게 직원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것도, 서연이가 저한테 연락해서 정호 씨를 욕한 것도 다 짜여진 각본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시신은 정말로... 삼촌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정말 유진이, 아니 민주의 시신일 것 같아요. 여긴 이 사기 집단이랑 친목하는 식장이요. 시신이 없어도 있는 척 해주는 곳이지. 그녀는 지금 어디선가 살아서 숨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주가 죽은 게 아니라니, 다 연기였다니. 경찰은요? 경찰한테 신고 안 했어요? 삼촌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했지.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나. 사망 신고도 위조 서류로 했으니 기록상으론 죽은 사람이고 화장해서 시신도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쫓아다녔던 겁니다. 이제야 잡아놓을 기회가 왔네.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가 그쪽에게 있을 테니. 치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이정우 그 인간은 이미 동태를 눈치채고 내뺀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 사람들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더군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삼촌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모은 자료가 꽤 많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유진이가 썼던 가짜 신분증 사본,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경찰도 이번엔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수법이 동일하니까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다 제공했어요. 정호 명함에 적혀있던 회사 주소, 민주가 말했던 정호 연락처, 서연 전화번호까지요. 경찰이 이정호라는 인간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만에 이정호가 잡혔어요. 집에서 짐 싸고 도망가려던 참이었대요. 이정호를 압박하니까 금방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면서 다 불더라고요. 서연 씨의 위치도 나왔어요. 그 여자도 결국 일주일 만에 잡혔습니다. 역시 도망가려다가 붙잡혔대요. 정호랑 서연 조사하면서 민주의 행방도 나왔어요. 민주는 멀리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원래 집에 숨어 있었대요. 뻔뻔하게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경찰이 급습했을 때 민주는 TV 보면서 태평하게 과자를 먹고 있었다고 해요. 체포되면서도 별로 당황하지 않았대요. 잡혔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어요. 민주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얼굴을 보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랬냐고. 민주가 조사실에서 나올 때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민주였어요. 아니, 김유진이요. 분명 죽었다고 들었던 그 얼굴이 멀쩡하게 거기 서 있었어요. 머리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 틀림없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 민주, 아니 유진이란 여자가 절 보면서 웃었어요. 민주일 때 보여줬던 그 환한 웃음이 아니라 차갑고 빈정거리는 웃음이었습니다. 만만해 보였어. 그것뿐이야.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진 말고. 말문이 막혔어요. 만만해 보였다고? 1년이 넘게 같이 살았잖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유진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거짓말이면 어때? 오빠가 믿었으면 정말인 거지. 좋게 생각해. 저는 치가 떨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운이 좋았던 거야, 오빠는. 크게 뜯고 그만두려 했는데 다른 데서 일이 터져서 빨리 빠져야 했거든. 그래서 예정보다 일찍 죽은 척한 거야.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었구나.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행복이라고 느꼈던 것 전부 다 사기였구나. 단 한 번도 진심인 적 없었어? 유진이가 피식 웃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우, 순진하기는. 그러니까 당하지.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뒤에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 시간을 끌 만큼 같이 사는 게 재밌긴 했거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민주, 이정호, 김서연 셋 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유진이는 본명이 김유진이 맞았고 동종 전과가 2번 있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범행이었어요. 전과가 있는데도 또 같은 짓을 한 거죠. 정호는 유진이 동거남이었어요. 둘이 사실혼 관계로 7년을 넘게 같이 살면서 이런 사기를 쳤대요. 이복 오빠 행세는 완전히 연기였고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애초에 유진이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서연이는 유진이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보험 설계사 자격증은 진짜였는데 그걸 이용해서 피해자들한테 접근했습니다. 보험 들어주면서 개인정보 빼내고 친구인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빼돌리는 역할이었어요. 재판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저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더라고요. 병원비 명목, 가족 수술비 명목, 사업자금 명목. 이유는 달랐지만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사귀면서 돈 뜯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죽은 척하고 사라지는 거죠. 총 피해액이 8억이 넘었대요. 제가 당한 금액은 그 중에서 적은 편이었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나간 돈, 이정우한테 준 돈, 보험비 몇 달치 합치면 3천만 원이 좀 넘었어요. 저보다 더 크게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분은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대요. 재판정에서 민주를 다시 봤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민주는 여전히 태연해 보였습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선고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징역을 선고한다는 내용이었죠. 피고인 이정호 또한 사기 방조죄로 징역을 선고했고요. 피고인 김서연도 마찬가지로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는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봤어요. 여전히 웃고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도 그냥 가만히 쳐다봤어요. 마지막까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요. 재판 끝나고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됐어요. 유진이 명의로 압수된 재산이 좀 있어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게 됐습니다. 저도 일부를 돌려받았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반 정도는 받았죠. 돈을 돌려받았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시간이 꽤 지났네요. 전 결국 제 가게를 냈어요. 작은 국밥집인데 본사 나와서 혼자 시작한 거예요. 위치는 원래 살던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는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진이랑 같이 살던 동네니까요. 장사는 생각보다 수월하진 않아요. 그래도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면 뿌듯합니다. 제 가게라는 게 좋아요. 남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한테는 끝내 정말 사연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민주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다.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민주 얘기를 하시면 마음이 아파요. 착한 애가 왜 그렇게 일찍 갔냐? 라고 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알면 더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요. 가끔 혼자 있을 때 민주를 생각해요. 다 연기였다는 걸 알면서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요. 같이 드라이브 가던 날, 같이 미래 계획 세우던 밤, 같이 웃고 같이 울던 시간대,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 느꼈던 행복은 정말이었거든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미워해야 하는데 막상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워하면서도 화가 나고 감정이 복잡해요. 아마 평생 이럴 것 같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겼느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예전보다는 조심하게 된 것 같아요. 누가 다가와도 일단 한 발 물러서게 되고 뭔가 좋은 말을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사람 좋은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착하다고 믿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꼭 챙기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에 눈이 멀지 마세요. 전 그때 눈이 멀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에, 행복하다는 감정에 눈이 멀어서 경고 신호를 다 무시했어요.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했을 때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하되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상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뭔가 이상하면 확인하세요. 그게 상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